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힌 시집살이를 당하다 제대로 된 반전을 맞이하게 된 40대 주부입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버티다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했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한 방에 이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청산할 수 있었네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었던 저의 결혼 생활, 바보같이 살았던 그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정말 단 한 번의 기회 끝에 얻은 자유를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채널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참는 법을 배워야만 했어요. 제가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살다 보니까 그렇게 참아야만 했던 것뿐이었죠. 우리 부모님은 깊고 깊은 시골, 논밭이 끝없이 펼쳐진 산골짜기에서 태어나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사신 분들이었죠. 그래서인지 생각도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게 꽤 고루하셨습니다. 사람은 배운다고 사는 게 아니야. 손기술이 좋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거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보다 일 잘하는 법을 먼저 익히라는 가르침이었죠. 저는 맏딸이었고 그 이유만으로도 늘 양보를 배워야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는 법부터 배워야 했죠. 부모님은 저를 학교에 보내기보다 밭에서 일하는 법을 더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도시 아이들이 누리는 유치원이나 학원은 제게 그림의 떡이었어요. 친구들이 덧셈과 뺄셈을 배우고 있을 때 저는 숫자를 농사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수확한 채소가 얼마에 팔리는지, 오늘 하루 품삯을 얼마씩 줘야 하는지 계산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혔죠. 초등학교. 그 시절엔 국민학교였죠. 수업이 끝난 뒤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저는 한 번도 그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종이 치면 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엄마 일을 도와야 했으니까요. 빨리 와서 이거 좀 다듬어라. 해지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 그렇게 부르면 저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쪼그리고 앉아 나무를 다듬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린아이가 뭘 그렇게 열심히 나무를 다듬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남동생은 늘 천진난만하게 동네를 뛰어다니고 엄마가 쪄준 옥수수를 먹으며 땀을 식히고 있었죠. 그 옆에서 저는 손톱 밑에 낀 흙을 파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저녁에 묻힌 나물에 흙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물론 저도 어릴 때 놀고 싶었죠. 친구들이 해질 무렵까지 숨바꼭질하고 고무줄 놀이하는 걸 보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도 어쩌다가 한 번씩은 부모님께 투정을 부린 날도 있어요. 나도 놀고 싶어. 애들은 학교 끝나고 책가방만 집어던지고 바로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데 왜 나는 만날 집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거야? 나도 놀고 싶단 말이야. 놀기는 뭘 놀아. 네가 안 하면 이걸 누가 하니? 아무튼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보다 어린 동생에게 시킬 거야. 맨날 나만 시키잖아. 그러면 동생도 시켜. 나도 쟤보다 어릴 때부터 나물 다듬었단 말이야. 사내 놈은 밖에서 뛰어놀아야지. 여자가 집안일을 배우는 게 맞는 거다. 아버지는 담배를 태우다 말고 저에게 큰 소리를 내셨고 엄마는 그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꺾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반항해봤자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냥 순응하는 게 부질없이 싸우는 것보다 편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마음을 숨기고 살았어요. 참으면 편하다는 말이 제 삶의 진리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가끔은 억울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동생은 밖에서 해가 질 때까지 놀다가 집에 와도 엄마는 한 번도 뭐라 하지 않았으니까요. 반면 저는 잠깐이라도 손을 멈추면 그렇게 게을러서 어디다 쓰겠냐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누군가와 경쟁하는 법보다 참는 법을 더 먼저 배운 아이로 자랐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심지어는 억울한 마음조차 꾹꾹 눌러 삼키면서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남동생이랑 조금만 다퉈도 저에게만 엄격하고 원칙적으로 대하셨어요. 귀한 장난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된다. 남들 입에 오르내릴 짓 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했죠.
나도 똑같은 자식인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엄격하게 굴까 속으로 몇 번이고 중얼거리곤 했어요. 엄마는 매일같이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밭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완전히 저물어야 겨우 집으로 돌아오셨죠. 돌아오실 때면 두 손은 흙먼지로 거칠었고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혀 딱딱했어요. 여름이면 등에 땀띠가 가득 올라와 있었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도 더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고생하면서는 안 살아.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제 머리가 똑똑한지 아니면 멍청한지 그건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끈기 하나만큼은 확실히 있었어요. 농사일을 할 때도 그랬어요. 엉덩이 붙이고 묵묵히 부지런히 하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잘했죠. 이 정도면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건 일도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죽어라 공부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 눈치를 보느라 제가 공부를 한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간 뒤부터는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집에서 책을 펼칠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 학교에 있을 때 죽어라 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 시골에서 못 벗어나. 이건 내 유일한 길이야. 학교에서 혼자 공부만 하다 보니 당연히 저랑 어울리려는 친구는 거의 없었어요. 쉬는 시간에도 교실 구석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풀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도 도시락을 후다닥 먹고는 노트에 매달렸어요. 다른 애들이 보기엔 재미없는 애였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친구가 제 자리로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 보니까 혼자서 내내 공부를 하는 것 같던데 나랑 공부 같이 할래? 처음엔 좀 놀랐습니다. 누가 제게 먼저 다가와 준 게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부를 같이 하자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을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친구가 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정은이었어요. 단정한 칼단발머리에 교복은 항상 빳빳하게 다려 입었죠. 걸음걸이부터가 반듯했고 말투는 조곤조곤했어요. 보기만 해도 집에서 정말 예쁘게 키웠구나 싶은 그런 아이였죠. 정은이는 외동딸이었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는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친구였죠. 학원도 마음껏 다니고 필요한 책이나 물건도 바로바로 가질 수 있었어요. 반면 저는 책 한 권 사달라고 해도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라는 대답을 듣기 일쑤였죠.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배경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와 정은이는 금세 가까워졌어요. 아마도 정은이는 제가 가진 끈기와 진심을 알아봐 준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그런 정은이를 보면서도 자격지심 같은 건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참는 법, 포기하는 법을 꾸준히 배워왔기 때문에 정은이가 저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지원을 받으며 공부하는 걸 봐도 질투심이 생기지 않았죠. 살아온 가정 환경이 다른데 그걸 왜 부러워하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를 보면서 진짜 순수하고 깨끗한 애구나 싶었어. 그래서 더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정은이네 집은 꽤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정은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친구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게 너무나도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마음을 터놓고 지내고 싶은데 굳이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고 싸워야 하나 싶어서요. 그래서 본인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격지심을 부리지 않는 친구를 만나고 싶었다고 했어요. 자기는 늘 혼자서 주변을 맴돌고 있던 저를 보고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저한테는 고마운 이야기였죠. 정은이는 반 아이들 사이에서 은근히 존재하는 서열 같은 것도 치열한 경쟁 분위기도 질색이라고 했어요. 반면 저는 항상 묵묵히 자리에 앉아 문제집을 풀고 또 지우고 다시 풀고 있었죠. 아마 그런 모습이 정근이 눈에는 편안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집에서 공부에 대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주신 문제집을 한번 풀고 지우고 또다시 풀면서 공부했죠. 그러다 보니 공식이나 기본적인 건 달달 외울 만큼 익숙했지만 응용 문제에는 약한 편이었어요. 그런 제 사정을 알게 된 정은이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도와줬어요. 강의 내용을 정리한 파일을 보내주기도 했고 직접 문제집을 사서 제 책상 위에 올려두기도 했죠. 저는 그런 마음이 고마워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았어요. 괜히 내가 이런 걸 왜 받아 하고 뻣뻣하게 굴었다면 아마 이렇게 오래 함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와 정은이는 서로에게 조금도 자격지심이나 우월감 같은 걸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제 성적은 눈에 띄게 올랐어요. 물론 사교육을 빡빡하게 받는 정은이 성적을 따라잡는 건 무리였지만 그래도 저는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어요. 너희 둘은 정말 최고의 듀오다. 서로 잘 도와주니까 둘 다 성장을 하는 거야. 선생님들께서도 바람직한 아이들이라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 나는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구나 하고 다시 느꼈죠. 정은이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예뻤어요. 저를 한 번도 아래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제 성실함을 칭찬해줬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요. 저희는 그렇게 다른 건 많이 달라도 마음만큼은 꼭 닮은 친구가 됐습니다. 저는 성적표 받는 날이 즐거웠어요. 사교육을 하나도 받지 않는 것 치고는 제 성적이 꽤 준수했거든요. 매번 등수가 나올 때마다 이번에도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제 성적표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에휴, 남들도 다 그 정도는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에휴, 아들놈이 저렇게 성적이 좋아야 하는데 제 누나가 복을 다 가져간 건 아닌지 몰라. 네가 뭐가 잘났다고 공부를 하겠다고 해. 집에서 얌전히 시키는 일이나 하지. 칭찬 한마디보다는 이런 말이 먼저였죠. 제가 속상해서 이야기를 하면 정은이는 늘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도 우리는 같은 학교를 선택했어요. 비록 반은 달랐지만 급식실에서는 늘 함께 밥을 먹었죠. 수업 시간에 못 본 하루의 얘기를 밥 먹으며 나누는 게 우리 둘의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달려서 맞이한 대학 입시. 결과는 기쁘면서도 조금은 아쉬웠어요. 정은이와 저는 학교는 달랐지만 둘 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된 거예요. 제가 서울에 간다고 하자 우리 부모님은 그야말로 노발대발이었어요. 어디 여자가 집을 떠나서 서울 생활을 한다고 해. 그리고 네가 가면 집안일을 누가 하니? 서울 가는 게 무슨 한도 푼 드는 일인 줄 알아? 네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남동생 뒷바라지할 생각은 안 하고 지 먹고 살 길 찾는다고 떠나려고 해? 그때 저는 더 크게 벽을 느꼈어요. 부모님 눈에 저는 그냥 집안일을 하는 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저는 대학 등록금이 없었어요. 대학에 가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가지요. 이건 현실이었죠. 결국 저는 대학 진학을 당장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1년 동안 죽어라 돈을 모아서 수능에 다시 도전하자. 이렇게 마음을 굳혔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인간극장에 나올 법한 승리를 거뒀어요. 재수를 해서 들어간 대학은 다행히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었고 1년간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둔 돈으로 기숙사 입사비까지 마련할 수 있었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저는 부모님께 한 번도 들키지 않으려고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주말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도 했어요. 손님이 없을 때 문제집을 꺼내놓고 공부한 적도 많았죠. 마침내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부모님은 또 한 번 화를 내셨어요. 아유, 미친 거 아니냐? 마음 잡고 시골에 자리 잡는 줄 알았더니 이런 배신을 하네. 내가 언제까지 이 시골 구석에서 나물이나 다듬고 해야 하는데 이건 제 인생이에요.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가고 싶다고. 그렇게 저는 서울로 떠났어요. 버스에 오르는 순간 마음이 벅차면서도 한쪽 구석은 시원했죠. 드디어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서울이라는 곳은 제게 신기한 공간이었어요. 모든 기회가 열려 있는 듯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그 문이 가진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죠. 대학을 다니는 내내 저는 장학금을 절대 놓칠 수 없었어요. 한 번이라도 장학금을 놓치면 바로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공부만 했습니다. 기숙사 밖으로 나오는 일이라고는 정말 가끔 정근이를 만나 머리를 식히는 것뿐이었어요. 아주 오래된 제 휴대폰으로 부모님의 전화가 걸려올 때면 들려오는 건 늘 같은 말이었죠. 너 미친 거 아니냐? 당장 돌아와라. 네가 취직해서 어디다 쓸 거냐? 그래봐야 한 달에 얼마나 번다고. 모진 말들이었지만 저는 전부 무시했어요. 돌아가면 제 인생이 다시 그 시골에 묶일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악착 같은 생활을 이어간 덕분에 대학을 졸업했고 몇몇 교수님들이 연구실에 남아 함께 지내자고 제안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제는 제 힘으로 세상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돈을 벌고 싶었고요. 취직을 하고 나서는 연봉을 올리려면 결국 제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죽어라 일만 했죠. 사람들은 회식이나 휴가로 여유를 누릴 때 저는 일을 더 맡고 더 배웠습니다. 그 사이에도 부모님의 닥달은 그치지 않았어요. 네 동생은 재수했는데도 대학 못 갔다. 결국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다 네가 동생 기운을 빼앗아서 그런 거야. 그런 말도 들었지만 저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을 후회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33이 되었을 때 남편을 만났어요. 같은 회사 사람이었지만 다른 부서에 있었고 우연히 합동 회식 자리에서 처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남편은 배려심이 많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회식 다음 날 숙취로 힘들어하는 제 자리로 다가와서는 작은 병 하나를 내밀었죠. 숙취 해소제였어요. 그게 요즘 말하는 플러팅 아니겠어요? 그 순간부터 남편이 제게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로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연애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우리 엄마는 정이 많고 여린 분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우리 집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상상했어요. 게다가 서울에서 쭉 사신 분이니 어느 정도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결혼 생활의 절반이 시어머니와의 싸움이 될 줄은요. 시어머니는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처음 남편이 저를 시어머니께 정식으로 소개하던 날, 시어머니는 처음 본 제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고 표정에는 진심이 묻어났죠. 저는 정말 제가 원하던 어머니를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너무나도 허물없이 대해주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고, 내가 평생 소원이 딸 같은 며느리 보는 거였는데 우리 며느리가 딱 내가 원하던 그런 사람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려갔어요. 아, 정말 좋은 분이구나. 앞으로 잘 지낼 수 있겠구나 하고 안심했죠.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상상 속의 시어머니의 모습은 말이 거칠고 요구가 많은 무게감 있는 어른의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억척스러움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내내 저를 존중해주는 시선과 어조였고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부모님에게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부드러운 태도였기에 저는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감정은 남편과 함께 처음 친정집을 찾았을 때 무너져 내릴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유난히 더웠고 저는 혹시나 부모님이 남편에게 무례하게 굴지 않을까 걱정하며 집문을 열었죠. 그러나 불안은 금세 현실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남편을 보자마자 시선을 곱게 두지 않았어요. 아니 뭔 놈의 기집애가 집안 살림은 하나도 안 들여다보고 지 인생 찾겠다고 부모를 버려? 내가 결혼한다고 찾아온 사위한테 할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 생각해서 하는 말이요.
인연이 언제 가정을 버릴지 모릅니다. 잘 생각하세요. 엄마, 무슨 그런 말을 첫 만남에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떠날 만했으니까 떠난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요년이 우리 버리고 서울 가서 뻔세나게 살겠다고 연병 천병 탔던 거 아니냐? 차갑고 거친 말들이 거실 공기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제 얼굴은 그 순간 불타는 고구마처럼 달아올랐고 시선조차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낮은 목소리로 괜찮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깊게 상처를 입은 상태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혼식에 부모님을 부르지 말까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시어머니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아유, 어떻게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결혼식에 초대를 안 하니? 그거는 안 돼. 그래도 부모는 부모야. 공경하고 사랑해야지. 그게 며느리 도리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시어머니의 인자함에 감탄했습니다. 역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다고, 이런 마음을 가진 시어머니라면 정말 평생 잘 모시고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이 끝난 뒤 신혼집을 구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각자 살고 있던 원룸 계약이 2달 정도 남아 있었어요. 계획대로라면 계약 기간을 채우고 그 후에 신혼집으로 입주하면 됐죠. 결혼식 날짜와 입주 날짜가 딱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부부가 결혼하고 따로 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니? 아이, 그럴 거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 저는 속으로 2달인데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며느리랑 친해질 기회지 않겠냐고, 서로 정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며 2달간 들어와서 살으라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남편도 그 말에 동의하며 저를 설득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데 걱정이 된다면서 2달만 같이 있자 하더라고요. 어차피 금방이라고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저는 어쩐지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원룸 계약을 이미 해지하지 않기로 정했는데 갑자기 시댁에서 2달을 지낸다는 게 달갑지만은 않았죠. 그렇지만 남편의 설득과 시어머니의 기대 섞인 눈빛에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정말 별 생각 없이 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제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합가를 시작한 첫 2달 동안 저를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출근길에 간식거리를 챙겨주고 퇴근하면 따뜻한 국을 데워놓고 기다리셨죠. 마치 친정엄마처럼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초 계획했던 신혼집 마련 이야기는 슬그머니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혼자 지내야 할 시어머니가 걱정이 된다면서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 태도는 꼭 분가를 해야 하냐, 이대로 사는 것도 좋지 않냐는 느낌이었죠. 시어머니 역시 저를 붙잡고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내가 아들이랑 평생 같이 살아왔는데 이제 이렇게 귀한 며느리까지 들어왔는데 어떻게 분가를 시키니?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쓸쓸하겠니? 그렇게 말하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보니 괜히 제 마음까지 짠해졌어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제 기분을 물어왔습니다. 저 혹시 합가에서 사는 거 부담스러워? 저는 그때 솔직히 시어머니께서 제 직장 생활을 배려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신혼집을 따로 구하면 대출도 받아야 하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신경 쓸 일이 많았거든요. 합가를 하면 그런 부담이 확 줄어드니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어야 했지만 저는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합가를 받아들였죠. 그런데 딱 합가를 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일은 내가 다 할게 하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는 아침 5시에 저를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피곤해 보였는지 며칠쯤은 그냥 두시더니
점점 그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아이고, 아직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일어나라. 아침밥 차려야지. 네? 어머님, 아직 5시밖에 되지 않았어요. 해도 안 떴는데요? 저 출근해야 해서 조금만 더 잘게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사람이 아침을 먹어야 든든한 법인데? 지압이 굶겨서 출근시킬 셈이냐? 아유, 퍼뜩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굴어야지. 시어머니께서는 2달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저를 보면서 게으르다고 배움이 짧다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죠. 그렇게 꾸짖는 통에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야 했어요. 아침이랍시고 간단하게 차려 먹는 법이 없었죠. 전기밥솥으로 간단히 하는 밥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꼭 냄비밥을 원하셨거든요. 누룽지는 밥맛의 꽃이라며 꼭 눌러서 해야 한다고 강요를 하셨어요. 누룽지가 생기도록 천천히 밥을 짓는 시간, 그걸 기다리며 반찬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제 하루는 새벽부터 정신없이 시작됐습니다. 반찬간이 조금이라도 세면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유, 이게 뭐니? 뭐 소금을 들이부었니? 내가 신장 안 좋은 거 알면서 소금 덩어리를 먹으라고? 아유, 오늘 반찬이 좀 짜긴 하네. 당신 입맛 없어? 남편까지 합세를 해서 말을 하면 밥 먹다가도 입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게다가 친정에서 농산물을 보내오면 꼭 흠을 잡으셨습니다. 어디 썩어 문드러진 건 아니냐면서요. 딱 보기에도 멀쩡한데도 괜히 시골에서 왔다고 하면 판매 가치가 없는 걸 보냈다고 흉을 보셨어요. 심지어 부모님이 어쩌다 서울에 올라오시는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남이 우리 집 오는 거 불편하다. 우리 집에는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해라. 알았지? 그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가족이 발 디딜 틈조차 허락하지 않는 집에서 제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다정했던 시어머니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부모님께 늘 살갑고 효도하는 딸은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자주 표현하지 못했고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서툴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제 부모님을 그렇게까지 찬밥 취급하는 모습을 매번 보고 있자니 저 같은 사람조차 부모님 편을 들 수밖에 없게 되더군요. 상견례, 결혼식, 그리고 결혼식 이후에 한 번 이렇게 3번밖에 만나뵌 적 없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 시어머니는 마치 평생을 함께 산 사람처럼 흉을 보셨습니다. 그것도 조용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본인 친구들을 불러놓은 자리에서 제 앞에 두고 일부러 들으라는 듯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내놓은 자식이었는지 혼수 준비하는 것도 하나 안 도와주더라니까. 아유, 결혼한다고 지참금 같은 것도 안 보내고 애가 집에서 하는 꼬라지를 봐. 검 뜨고 눈치도 없고. 저래서 어디 사랑이나 제대로 받았겠어? 아유,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흉 보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 자리에 있던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곁눈질로 제 반응을 살피며 어색하게 웃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웃음 속에 섞인 그 묘한 기류가 제 얼굴을 순식간에 달아오르게 만들었어요. 한 번은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예전엔 딸 같은 며느리 원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를 구박하세요? 딸들은 해외여행도 보내지 그 명품백도 척척 사주면서 엄마한테 효도하더라. 근데 너는 하는 게 뭐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친정어머니와 본질적으로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 시어머니의 눈에 우리 아들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밖에서 고생하는 기특한 아들이었죠. 반면 며느리인 저는 밖에 나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집안일은 제대로 챙기지 않는 무능한 식구에 불과했습니다. 일을 빠릿빠릿하게 하지 못한다고 굼떠서 답답하다는 말은 거의 일상처럼 제게 날아왔습니다. 그 무렵부터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됐죠. 저는 그때부터 분가를 꿈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버는 돈을 한 푼도 모을 생각이 없었고 쓰는 데만 관심이 많았거든요. 우리 엄마가 허리가 너무 아프대. 그 한마디에 몇백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척척 사들였고
우리 엄마가 여행 가고 싶대. 그러면 해외여행을 알아보고 예약금부터 송금까지 일사천리였어요. 저한테는요, 제가 만든 반찬을 맛이 없다며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이게 뭐야? 다시 만들어 와.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생일이 되면 친구며 친척을 죄다 불러놓고 저에게 밥상을 차리라고 시켰어요. 손님들에게는 며느리가 차린 밥상이라며 자랑처럼 들렸겠지만 저는 새벽부터 장 보고 재료 다듬고 불 앞에 서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아이까지 낳았죠.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월급까지 전부 내놓으라고 했어요. 제 월급을 왜 어머님께 드려요? 네가 버는 돈이니 네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했어? 아이고 예, 한 집 살림인데 당연히 내놔야지.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이 제 것이 아니라는 걸 매일 체감하며 살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제 시간, 제 노력, 심지어 제 돈까지 모두 빼앗긴 채로 말이죠. 사실 반항이라는 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걸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저는 늘 순종적으로 살아왔고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건 이유를 묻지도 않고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제 안에 아니오라는 단어는 아예 뿌리째 뽑혀 있었어요. 그건 분명 부모님이 제 성격을 이렇게 만드는데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 성격을 꿰뚫고 있었던 걸까요? 매번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눈치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착한 얼굴로 말했어요. 고생했어. 힘들지? 그래도 우리 조금만 버티자. 그러면 우리도 분가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던 시절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은 사실 다 알면서도 모른 척, 아니 어쩌면 일부러 그랬다는 걸요. 위로하는 척 하면서 실상은 방관자였죠. 저는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33세 남편을 만나 35세 결혼, 그리고 육아.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40이 되었을 때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가 많이 아팠기 때문이에요. 병원 진료와 치료에 온 힘을 쏟아야 했고 아이 곁을 지키는 일이 제 하루의 전부가 됐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제게 상처를 주는 말로 갉아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우리 손주가 아픈 건 네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 거야. 이거는 다 네 잘못이라고.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자식까지 하자 있는 상태로 나와서 집안의 기생충이나 다름이 없네. 저는 차마 대꾸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혀 밤마다 눈물이 났어요. 일까지 그만두니 시어머니의 말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모진 말들을 꾸역꾸역 삼키며 매일 울었지만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저를 위로조차 해주지 않았어요. 제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던 마음도 점점 무너졌습니다. 이혼을 여러 번 생각했지만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친정에 기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혼은 더더욱 말이 안 됐어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아픈 우리 아이를 향해 뱉은 말은 제 인생에서 마지막 참을성을 끊어버렸습니다. 너는 돈 잡아먹는 병신이야. 애가 어쩜 그리 비리비리해가지고는 아유 답답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새하얘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정은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뒤 변호사가 된 제 옛 친구. 변호사 남편을 만나 강남에 사무실까지 차린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학창 시절에는 없었던 자격지심이 결혼 후 팍팍해진 삶 속에 피어나며 연락을 끊었었지만 지금 이 순간 비빌 언덕이라고는 정은이였어요. 전화를 걸면서도 손이 떨리더라고요. 약속을 잡고 정근이 앞에 앉자마자 저는 그동안의 일을 한치도 빼놓지 않고 털어놓았어요. 목이 타는 듯 말라서 물을 몇 번이나 마셔야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울분과 모욕,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게 퍼부었던 말들을 전부 꺼냈죠.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쿵쿵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정은아, 정은아, 나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줘라. 진짜 나 혼자서는 못해. 진짜 속상해. 너 시어머니한테 받은 폭언 같은 것들 증거 있지? 저는 곧바로 가방을 열어 시어머니가 남긴 메시지와 음성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폰을 꺼냈어요. 폴더 하나를 열자 날짜별로 차곡차곡 저장된 파일들이 나왔습니다. 화면 속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날카로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메시지도 보여주었죠. 시어머니가 카톡으로 보낸 짧고 거친 문장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욕설과 인신공격이 가득한 문장들 보는 제 손끝까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정은이가 화면을 넘기다 말고 갑자기 제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사진을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얘, 이 프로필 사진 네 시어머니 맞아? 맞아. 우리 시어머니 작년에 남편이 해외여행 보내줬을 때 찍은 사진이야. 참나, 이건 내가 아주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됐어. 당장 집에 가보자. 내가 직접 확인할게. 그 말투와 표정에서 이상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망설임 끝에 정은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무슨 큰 비밀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과 궁금증이 뒤섞여 머리가 복잡했죠. 그리고 드디어 시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린 문틈 사이로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는 제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경악할 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께서는 주방 쪽에서 신발 소리가 들리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슬리퍼를 그대로 제 쪽으로 집어 던졌어요. 저는요, 정말 시어머니가 저에게 슬리퍼를 집어 던질 거라곤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어요. 증거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야 하겠지만 제 친구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건 어쩔 수 없는 자존심이었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대문 밖 골목까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습니다. 밖에 나와 제 표정을 살피지도 않고 집안에서 단숨에 의심 섞인 말까지 내뱉었죠. 아유, 너는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거야? 내가 분명히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해물 좀 해먹자고 했잖니. 재료 사러 나간 줄 알았더니 애가 나갔다 하면 함흥차사야. 아주 금뱅이처럼 느리고 더디다고. 아유, 어딜 갔다 온 거냐고. 너 어디 남자라도 생겼냐?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제 등골이 차갑게 식는 동시에 얼굴은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졌어요. 대문 앞 아직 문턱도 넘기 전에 이웃들이 들을 수 있게 고함을 치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누구랑 함께 온 건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함부로 몰아붙이는 그 태도에 수치심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정은이는 시어머니가 슬리퍼를 던진 그 순간부터 휴대폰을 꺼내들고 조용히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어요. 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로 시선을 바닥에만 두고 있었는데 정은이가 제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이며 저에게 충분히 당당해져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제 귓가에 꽂히는 순간 부끄러움과 동시에 묘한 용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이혼을 하려면 이런 시집살이의 실상을 입증할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잖아. 그렇다면 지금은 부끄러워할 때가 아니라 차라리 당당해야 할 때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대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 앞에 서서 허리에 손을 얹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뭐냐? 이제는 친구까지 데리고 오는 거냐? 네가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뭘 잘했다고 친구를 만나? 그 목소리에는 불쾌함과 비아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정은이가 천천히 시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입을 열었어요. 아니, 세월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제 얼굴도 못 알아보세요? 순간 저는 속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의아해졌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갈 줄 알았는데 정은이의 입에서 나온 건 뜻밖의 말이었거든요. 정은이는 제 결혼식 당일에 긴급한 소송건이 생기는 바람에 축의금만 보내왔고 참석하지 못했었죠. 그러니 시어머니 얼굴을 직접 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랜 시간 알아왔던 사람인 것처럼 세월이 흘렀다지만 못 알아본다고 말을 하니 마치 과거에 시어머니와 직접적인 인연이라도 있었던 사람처럼 말하는 정은이의 태도는 제가 아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순간 그 둘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나 싶어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정은이는 말끝을 길게 끌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묻어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짜증 섞인 무표정이었는데 이내 눈이 조금씩 커지더니 입술이 굳어지고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사람을 갑자기 마주친 듯한 당황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정은이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묘하게 미소를 짓더군요. 저는 옆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도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지금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뭔가는 시어머니를 크게 흔들 만한 일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니, 변호사님이 여긴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에서 존댓말을 쓰는데 그 당황한 얼굴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순간 웃음이 날 뻔했어요. 평소 저를 대할 때는 반말의 고함이 기본이던 사람이 이렇게 급하게 태도가 바뀌다니.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정은이는 제 친구인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가 변호사인 걸 알았단 말입니까? 분명 그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이일 텐데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쳐다보자 정은이가 피식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아니, 뻔뻔하게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를 해놓고 위자료를 지급 안 하고 도망 다니세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구 보고 상간녀 어쩌고 그러는 소리를 하는 거야? 상간녀? 우리 어머님이? 너 몰랐니? 법원에서 우편도 꽤 많이 날라갔을 텐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처리하셨던가 보네. 그 말을 듣자 퍼즐 조각처럼 과거의 기억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우편물이 오면 시어머니가 늘 제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를 쳤죠. 내가 확인할 테니까 너는 꺼져. 어디서도 연락 올 데 없는 주제에. 그뿐만 아니라 명세서며 세금 고지서까지 전부 자기가 처리하겠다며 제 월급이나 내놓으라고 했어요. 결국 제 월급 통장을 통째로 가져간 사람도 시어머니였죠. 그런데 그 모든 게 혹시 법원에서 날아오는 상간녀 소송 관련 문건을 저에게 들키지 않으려던 속셈이었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게 정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죠. 어머님, 지금 정은이 말이 사실이에요? 아범은 이 사실 알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을 꾹 깨물고 시선을 피하며 저와 정은이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 모습에서 저는 확신했죠. 아, 남편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나한테만 숨겼던 거구나 하는 것을요.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정은이는 정말 재미가 있다는 얼굴로 신나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딱 10년 전에 기혼 남성이랑 불륜 저지르셨잖아요. 두 분이 얼마나 증거를 장황하게 남겼는지 아세요? 저희 의뢰인께서 얼마나 열받으셨는지 명예훼손으로 걸려도 괜찮으니까 다 폭로하고 망신 주겠다고 하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순간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평소 큰 소리치고 호통만 치던 그 사람이 제 친구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움츠러드는 모습이라니 제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정은이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번엔 내 차례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순간 이 집안에 숨겨진 진실이 이제야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걸 직감했어요. 기가 막히죠, 불륜이라니요. 정은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10년 전이라면 제가 남편과 막 만나기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던 시기였거든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혐오하는 게 불륜이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임자가 있는 가정에 있는 사람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제 기준에서는 이해조차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당당했던 어머님은 어디 가고 말씀이 없으실까? 그때 의뢰인 남편이랑 여행 다닌 건 물론이거니와 같은 동호회 활동하면서 불륜을 저지르셨죠?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놓고도 뻔뻔하게 우리는 서로 사랑했을 뿐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이미 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랑은 오래전에 끝났어.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여기서 꺼내? 변호사면 다야? 남의 사생활을 이렇게 들춰도 되는 거냐고. 누구 마음대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를 했으면 위자료라도 제때 지급을 하셨어야죠. 근데 그건 또 왜 안 하셨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입이 딱 다물어졌습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저와 정은이를 번갈아 보는 그 모습이 마치 모든 걸 들킨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는 과거에 불륜을 저질렀고 법원에서 정식으로 상간녀 소송을 받았으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판결이 내려진 뒤 시어머니는 재산을 전부 빼돌렸습니다. 교묘하게도 모든 재산을 남편 이름으로 돌리고 집은 친척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가짜 채무까지 만들어서 본인은 돈이 없다며 버티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정은이는 그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아니, 그렇게 해서 법의 집행을 피해도 되는 거야, 정은아? 합법은 당연히 아니지. 하지만 판결이 난 뒤 채권 추심이 들어갈 시점에 재산을 미리 빼돌리면 집행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실제 강제 집행이 힘들어지고. 아, 그럼 결국 그 위자료는 못 받아냈다는 거구나. 그렇지 뭐. 작정을 하고 재산을 은닉했는데. 그렇죠, 어머님. 의뢰인 쪽에서는 그깟 더러운 돈 안 받아도 된다면서 그냥 포기했지. 나는 포기하지 말자고 했지만. 순간 저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한 행동이 너무 역겹게 느껴졌거든요. 그토록 제 앞에서는 체면과 도리를 말하던 사람이 뒤에서는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도 뻔뻔하게 살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과거를 제게만 숨기고 남편과는 공유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모든 걸 인정하는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짐했어요. 이제 이 집에서 나를 억누르던 모든 족쇄를 끊어내겠다고요. 정은이의 폭로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잠시 움찔하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기세등등해졌어요.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하라고? 없는 돈을 내가 뭐 땅 파서 만들어? 예, 그럼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는 제가 어리숙한 변호사라서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지금 완전 실력파거든요. 그때 못했던 거 이번에 못 빠져나가게 아주 톡톡히 보여드릴게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너무나도 궁금해졌어요. 분명히 시작은 저의 이혼 소송이었는데 이건 정은이와 시어머니의 자존심 대결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참 말이 없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더니만 정은이는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 여기서 시간 버려봤자 뭐 하겠어. 이혼 소송장 접수할게. 뭐라고? 아니 무슨 이혼 소송장? 너 지금 미쳤어? 아니요. 저 미치지 않았어요. 저요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은 어머님 값진 못 견디겠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달려와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저는 눈 깜빡할 사이에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어찌나 속도가 번개처럼 빠르던지 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제 머리채가 쥐어뜯겨지고 있더라고요.
머리가 뒤로 확 젖혀지는 순간 정은이가 재빨리 달려들어 카메라를 들이밀었어요. 우리 아들을 강제로 이혼남 만들어 버리려고? 네가 감히? 이것도 전부 시집살이 증거가 됩니다. 당장 손 놓으세요. 뭐라고? 시집살이? 아니, 시어미가 며느리 머리채 좀 접을 수 있지? 그게 무슨 큰일이야. 예전에는 더한 갑질도 견디며 살았는데 이게 뭐가 갑질이냐고. 그런 게 요즘 시대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폭행이에요, 폭행. 요즘 시대 사실 저는 그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은이의 말이 이렇게나 든든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 저는 친구 손에 이끌려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정은이가 잡아준 비즈니스 호텔 객실로 들어섰을 때 온몸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내가 이렇게까지 신세를 져도 돼? 나 진짜 염치 없다, 정은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인생 가장 친한 친구 일인데. 맞다. 너 친정에는 이야기 해봤어?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시집살이를 당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친정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마음 한구석에는 어차피 들어줄 리 없다는 체념이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죠. 정은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부모님이 많이 속상해 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꼭 이야기하라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해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긴가민가 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정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아픈 걸 보고만 있을 부모는 없다고요. 이런 사례도 많이 봤다고 했어요. 결국엔 부모가 딸 자식 품어가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고 몇 마디를 꺼내자 목소리가 금세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다 말하기도 전에 엄마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더니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우리 부모님은 탈탈거리는 차를 타고 서울까지 오셨어요. 호텔 객실 문이 열리자마자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 가슴을 팡팡 치셨습니다. 왜 그동안 그 긴 세월 동안 말 한마디 안 했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너무 핍박주고 압박만 주고 키워서 네가 할 말도 못하는 어른이 된 것 같아. 엄마의 그 말에 저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렸고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날의 눈물은 지난 세월 동안의 모든 서러움과 후회, 그리고 조금은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딸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한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했구나. 그래서 네가 그 집에서 시집살이를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었던 것 같아.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가슴을 치며 울었고 아버지 역시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눈물을 훔치셨죠. 정은이에게도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 뒤로 정은이는 일을 갈다시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과거 위자료 판결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 사건의 채권을 새로 승계받을 수 있다면 제가 채권자가 될 수도 있다고 했죠. 내가 채권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그게 정말 가능해? 나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 과거에 위자료 못 받은 적이 원하면 그 채권을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어. 네가 그걸 사들이면 과거 건도 네가 집행할 수 있지. 이혼 소송이랑 같이 묶어서 진행하자. 그 순간 저는 뭔가 판이 커진다는 걸 직감했어요. 제가 그동안 당한 일들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다 있는 건 아니었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영상, 음성, 메시지가 충분했죠. 남편 쪽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정은이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재산을 들고 있거나 은닉에 협조했다면 공동 불법 행위자로 묶을 수 있어. 그러면 위자료랑 손해배상 같이 책임져야 해. 시간이 흘러 재산 가압류 결정문과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부동산 가압류 명령이 연이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서류를 받자마자 울부짖으며 남편에게 아주 큰 화를 냈다고 하더군요. 네가 데려온 며느리라는 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악을 썼다지만
그 소리는 제겐 승리의 신호 같았어요. 남편은 저를 회유하려고 했어요. 저에게 꼭 이혼을 해야겠냐고 말을 하면서 분가를 해서 새로 시작해보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분가라는 그 말, 제가 얼마나 애원했었던 것인지 잘 알고 있었으면서 그동안은 끝끝내 모른 척을 하더니만 이제 와서 우리 사이가 꼭 나빴던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가하면 괜찮을 거라고 달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고 이제 와서 그럴 필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단호하게 선을 그을 줄 몰랐던 것처럼 당황해했어요. 남편 역시 제가 다루기 쉬운 바보라고 생각해 왔던 거겠죠. 결국 시어머니의 재산은 전부 동결됐고 돌려두었던 재산까지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명의신탁, 재산 은닉 모두 인정됐죠. 제가 채권을 산 것이 신의 한 수였어요. 시어머니는 상간녀 소송에 대한 위자료를 저에게 지급해야 했고 그동안 불어난 법정이자까지 몽땅 추심당했습니다. 남편 역시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결국 그 집안의 재산은 완전히 탈탈 털렸습니다. 그 후에 시어머니는 위자료 미지급과 재산 은닉 관련 형사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은 교도소에서 배식 담당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은커녕 규정대로만 살아야 하는 답답한 생활이겠죠. 남편은 벌금과 민사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고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지인들에게 전처한테 당했다는 식으로 떠들고 다닌다지만 이미 판결문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으니 허세일 뿐이에요. 그토록 무시당했던 제가 결국 승리자가 되었어요. 물론 정은이 덕분이었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한결 당당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친정으로 돌아와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여전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이제라도 내 편이 돼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었죠. 그 귀하다는 아들은 여전히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답니다. 아이는 친정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고 저는 한동안 쉬었다가 아이를 위해 다시 자리를 잡기로 마음먹었어요. 지금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그 긴 세월 동안 왜 더 일찍 목소리를 내지 못했나 싶지만 이제는 후회보다 자부심이 큽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안의 만만한 며느리가 아니고 제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으니까요.